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천 면접 심사를 받는 자리에서 단수 추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과 충돌을 예고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도 서로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소용돌이 치고 있는 정국,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무성 대표가요, 이렇게 면접장에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낯설던데요. 대표가 네. 이렇게 면접받는 게 이번이 처음인 거죠? 예,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 김대중, 김영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의 실질적인 권력자로서 온도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그 김무성 대표가 공천 면접을 봐야 되느냐, 보지 않아도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공천 면접을 봐야 한다, 아니면 서면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예. 김무성 대표가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 가지고 본인이 기꺼이 면접을 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 공천관리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다 김무성 대표가 직접 면접을 줬는데 우리 한국의 유교적인 문화에서 이렇게 공천 임명장을 준 사람한테 이렇게 면접을 본다는 게 굉장히 낯설고 어색함에도 지금 불구하고 화면에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이름표 달고 대표가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 많은 국민에겐 좀 생소할 것 같습니다. 생소한데 저것도 저 장면도요. 네.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좀 지나치게 이거 형식적으로 뭔가 보여주기 위주의 이벤트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고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과거에 이제 그런 권위주의적인 그런 시대가 지났으니까 당 대표도 예외 없이 이렇게 면접을 보고 공정하게 한다라는 두 가지 다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면접이라는 게 야당도 지금 하거든요. 지금 여당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 면접에서 이 공천이 결정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면접이라는 게 이제 공천의 하나의 방식이고 하나의 이제 점수를 환산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상향식 경선 아니면은 전략 공천이잖아요. 전략 공천이란 말은 새누리당 안에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우선 추천이나 단수 추천이나 이제 상향식 경선인데 면접 점수로 해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면접 심사가요? 결정될 것 같지 않아요.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는데 이제 면접 분위기를 보면 이분이 공천을 받을 수 있겠구나. 아니면 공천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거나 이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이제 김무성 대표가 원래 지역구별로 면접 시간이 20분씩으로 설정돼 있는데 아마 한 30분 이상 본 걸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논란됐던 발언에 대한 까다로운 질문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공천 방식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의 입장을 물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공천관리위원들과 논박이 오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무성 대표는 약간 경륜이 있는 그런 당의 대표가 또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난히 일단 답변은 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공천 면접을 보게 되면은 공천관리위원들이 그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느낌을 본인도 알 수 있고 공천관리위원들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김무성 대표가 면접장에 앉아 있는 모습도 이색적이었지만 또 면접관이 이한구 위원장이었잖아요. 네, 신경전이 좀 팽팽했을 것 같은데요. 신경전은 물론이고 기본적으로 김무성 대표와 이한구 위원장의 정치적 입장이 다릅니다. 지금 총선 이후의 그 당내 역학관계라든지 당내 입지의 문제 이런 것들이 확연히 다르거든요. 지금 저런 여러 가지 면접에서 기싸움을 한다든지 몇 분을 더 한다 안 한다라는 그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새누리당의 지금 이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의 그 저변에는 아무튼 박근혜 정부가 청와대나 내각 출신 인사들을 가능하면 20대 국회 원내 진입을 시키려 하는 그 이제 친박 측의 입장과 비박 측의 입장이 기본적으로 갈리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이제 방식의 문제가 우선 추천에도 이제 중점을 두고 단수 추천 이쪽을 두는 이제 친박과 김무성 대표는 어쨌든 국민공천제가 자신이 주장했던 정치적 입장이었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 싸우는 하나의 그 방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천 방식을 놓고 이제 대립각을 세워왔었는데요. 이번에 단수 추천 부분에 대해서는 김무성 대표가 오늘 면접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좀 분명히 한 것 같아요. 입장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단수 추천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각 선거구에 예비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비 후보들이 계속 선거 운동을 해왔었는데 특정인을 이제 공천을 한 거거든요. 단수 추천은. 경선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경선 없이 본선 그냥 바로 가는 거죠. 단수 단수가 한 명이라는 뜻이잖아요. 한 명을 그냥 공천한 거예요. 전형적인 전략 공천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되면 당이 분열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평소 자신이 생각했던 입장을 그대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비박 친박 입장에서는 전략 공천
즉 우선 추천이나 단수 추천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예. 이 물갈이할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전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유권자에게 공천권을 돌려줘야 된다, 국민에게. 예. 이런 입장이 기본적으로 맞서고 있는데 그 안에는 정치의 공학적인 여러 계산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라는 거죠. 네. 단수 추천 관련해서 최창열 교수께서 지금 사실상의 전략 공천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새누리당 당원 단계에 보면 단수 추천제도 있고 또 우수 추천제도 있고 또 자격 심사를 강화해서 현역을 컷오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다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상향식 경선의 정신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데 이번에도 36명 지난주에 공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3분의 2, 60%는 경선을 하게 되고요. 예. 나머지 단수 그 추천 지역이 9곳이고 우선 추천 지역이 4곳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공천안에 대해서는 아마 내일 그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검토를 하고 결정을 네. 지을 걸로 보여지는데 이런 공천안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문제가 없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상향식 경선 우선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네. 크게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김용태 의원의 양천 을 지역 그리고 이제 정돈 의원은 서대문 지역이잖아요. 이곳에는 새누리당에서는 신청한 사람이 정돈 의원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수 추천에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예. 이런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정치적인 행위들이거든요. 사실은 어떤 우리가 시험을 봐가지고 점수에 의해서 정량적 평가에 의해가지고 절대적 평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주영 의원이라든지 몇 명은 이번에 단수 추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되게 친박으로 분류된 김태우 의원, 충남의 이제 그 서천보령 김태우 의원이라든지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건 이주영 의원 이런 분들은 단수 추천했어요. 공천을 받은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혼자 신청한 이 정돈 의원이나 김용태 의원은 단수 추천을 안 했으니까 이분들은 비박이잖아요. 그리고 이 김용태, 정돈 의원은 이른바 살생부에 포함이 됐던 인사들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친박과 비박 간에 겉으로는 뭐 국민께 공천을 돌려준다. 네. 또는 뭐 전략 공천, 뭐 이른바 우선 추천이나 단수 추천을 해가지고 현역 물갈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으나 예. 기본적인 그 정책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대목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공천 방식은 그 당헌 당규에 있는 대로 아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그 내용입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우선 추천을 하든 단수 추천을 하든 아니면은 상향식 경선을 하든 기본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주 1차 공천 발표를 보면 기준이 지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미을의 김태환 그 삼선 의원이 이제 공천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그럼 어떤 기준에서 김태환 의원이 배제가 됐는지 예. 또 단수 추천된 조경태 의원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단수로 공천이 됐는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공당은 아무래도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공천을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약간 아쉬움은 있는데 공천 방식을 둘러싼 논의와 논쟁은 지금 이제는 그거보다는 이런 내용과 원칙과 또 어떤 사람들이 공천을 받고 어떤 사람이 공천 탈락하게 되느냐 이 부분에 좀 관심이 근데 집중되는 이런 것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정당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공직 후보자 추천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공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간혹 언론에서 이것이 공천이 아니라 이 개인 사자 써가지고 사천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당이라는 게 어쨌든 정치적 충원의 기능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을 공천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정당 내부에서 결정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단지 그러나 정당은 어쨌든 국민에 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의 공천에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참여하는 거 그런 쪽으로 자꾸 추세가 가는 예. 거거든요. 과거에는 이 상향식 경선은 상상도 못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상향식 공천이 우선되고 있는데 아무튼 너무 정치적 계파나 여러 가지 정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엇갈리다 보니까 사실상 국민들은 큰 관심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당 내부의 공천은. 사실 좀 복잡하고요. 복잡하고 내용이. 예. 국민들 민생과는 뚜렷한 관계가 없는 네. 거예요, 사실. 공천 속도를 내면서 새누리당의 이제 개파 갈등이 더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무성 대표가 오늘 면접에서도 사실상 정치 인생의 마지막 국회의원 출마다 이렇게 배수진을 쳤습니다.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예, 그 김무성 대표는 1951년생으로 지금 한국 나이로 하면 한 66세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4년 뒤면은 이제 70살이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상 예. 국회의원으로서 다시 출마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번이 마지막 국회의원이고 내년 대선 출마가 마지막 대선 출마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무성 대표가 그동안에 본인은 대선 후보감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예. 최근에 와서는 대선 출마 의지를 간혹씩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다음에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본인이 대선 출마에 대한 간접적인 의지를 피력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김무성 대표가 다음 지금 총선을 출마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야지. 만약 그런 얘기를 안 하면 뭐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었는지 모르겠으나 김무성 대표는 뭐 대선 주자로 다 알려져 있잖아요. 뭐 애들로 얘기할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뭐 배수진 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되겠죠. 사실 뭐 국회의원 70회도 할 수 있죠. 네.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자기 의지를 밝히고 이번 이 총선에 모든 것을 걸겠다. 뭐 이런 예. 뭐 의지의 정치적 표현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김무성 대표가 이한구 면접관에게 이제 면접을 받지만 내일 이제 최고위 회의가 열리는데요. 김무성 대표에게는 좀 반격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최근 이제 어떻게 해석해 볼 수 김무성 있을까요? 대표가 그 살생부 논란에서 한 발 물러서면서 좀 입지가 축소된 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연이어서 또 여의도 연구원의 그 사전 여론조사가 또 유출됐어요. 그렇죠. 이 부분은 또 김무성 대표가 공천관리위원회에 반격할 수 있는 예. 그런 좋은 하나의 뭐 기회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지금 이러한 것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예. 오늘 이제 뭐 아주 형식적인 부분입니다만 김무성 대표가 이제 그 공천관리위원회에 면접관이 된 게 이제 이양구 위원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내일은 뭐 면접관은 아니지만 그것이 최고위에서 결정이 안 되면 최근에 이제 23곳을 1차 경선 지역 발표했고 단수 추천 지역, 우선 추천 지역 발표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최고위가 의결을 안 하게 되면은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아마 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간에 이 지금 새누리당 내부의 그 계파 갈등이나 공천을 둘러싼 이 여러 가지 그 갈등 이런 것들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무성 대표가 준비할 수 있는 반격 카드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것보다는 네. 이제 그 최고위원회에 제시된 공천안에 대해 가지고 어떤 기준을 적용했느냐, 또 어떤 원칙을 적용했느냐, 또 지금 공천 발표에 대해서 두 사람이 이의 제기를 공식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의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재심사를 할 것인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지, 이 공천안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거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는 친박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항변을 할 수 있겠지,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통과시키지 않는다라든지 거부한다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최고위에서 이 지금 1차 경선 지역 발표하고 이런 부분들을 뭐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에요. 아닌데 결국은 이제 김무성 대표가 그 최고위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는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친박이 다수기 때문에 그것이 부결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고 보지만 어떻게 이제 자신의 정치적 생각을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지금 분명히 오늘 면접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 단수 추천이 당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 얘기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후속타가 뭐가 있어야죠. 당 대표로서. 네. 그 후속타 없이 그냥 오늘 면접 때 한마디 하고 넘어간다면 이것도 또 맥이 빠진 네. 일이라서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지도 굉장히 주목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대표 체제로 이제 권한 좀 많이 실렸잖아요. 새누리당은 네. 좀 지금도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 뭐 같은데 그렇다고 봐야지. 일단 어느 그리고 쪽으로 지금 더 쏠리는 건가요? 지금 그 부분을 예단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일전일퇴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살생부 논란 때는 김무성 대표가 어쨌든 결과적으로 좀 입지가 좀 어려웠던 것 같고, 여론조사 결과 유출된 거는 또 공천관리위원회 이한구 위원장이 좀 입지가 축소되는 것 같고, 아무튼 간에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뒤에 배경이 있는 거잖아요. 있다고 보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추론이겠습니다만 예. 이른바 우리가 이제 언론이 얘기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김무성 대표는 그쪽과는 이게 대척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지금 새누리당의 여러 가지 공천 방식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차 공천 명단 보면 그 내용을 좀 깊게 보면 개파 간에 좀 희비가 있었다고 아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전에 여론조사 결과가 유출됐기 때문에 앞으로 좀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저도 뭐 예의대 연구원에 오랫동안 뭐 일하고 근무했지만은 네. 이게 당에서 이런 공천을 앞두고 여론조사 자료가 유출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자체가 후보들의 지역에서의 경쟁력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자료거든요. 그런 자료가 유출돼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당의 공천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입니다. 예. 당이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이 여론조사의 자료가 과연 누가 유출했느냐,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유출했느냐, 이렇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네.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대부분 일반적인 경우에는 여론조사상 유리하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사람들이 그 자료를 활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은 뭐 100% 공감을 하는데 지금 새누리당이 뭐 야당도 뭐 별 알 건 없습니다만 지금 계속
당내 친박과 비박 간의 공천 방식, 뭐 사전 유출 뭐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이 있잖아요.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그 사생부 논란 때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삼김시대 정치 음모의 냄새 난다라는 말까지 예.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조작이 아니라 서로 의심하고 있는 거거든요. 빨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것이 야당이 됐건 여당이 됐건 말이죠. 국민들에게 대단히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당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안철수 공동대표가 기자회견했는데요. 통합 불가다. 이 입장을 또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 뭐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그야말로 더 이상 처술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 만약에 통합에 응한다는 것은 뭐 안철수 대표에게는 뭐 정치적으로 이제 거의 돌아올 수 없는 치명상을 입는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오늘도 아주 굉장히 그 강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을 했어요. 광야에서 죽어도 좋다. 이런 광야에서 얘기를 죽을 수 했습니다. 있다라고 예. 얘기하고, 수도권 후보의 연대조차 없다라는 네. 뭐 이제 구체적인 얘기도 했고 말이죠. 그리고 정치 공학적 접근이다 이런 말도 했어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비대위 대표의 그 통합 제안에 대해서 아주 정치 공학적 접근이고 정치 공작이다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예. 아주 수위가 높은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국민의당으로서는 통합은 없다라는 입장을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의원총회에서 결정했는데 이 정치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물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정치는 결국 가능성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치는 계속 변합니다, 상황이. 예. 따라서 아직 선거가 꽤 많이 남았어요. 네. 사실 우리나라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현재 이 시간부터 선거 때까지 4월 13일 예. 날까지 일어날 수 있는 조선시대 500년이 다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도 해요. 어떤 예.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는 그만큼 거죠. 변수가 예. 많다는 거라서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나중에 오히려 네. 안철수 대표에게 족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안철수 대표의 입장은 대단히 단호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요. 수도권 연대를 안 할 경우에 야권의 경우에 상당히 불리해지는 게 아닌가 현실적으로 이런 예. 전망이 많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당 당 내에서도 약간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다음 대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절대 회군이나 철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 마이웨이를 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다른 의원들, 김한길 의원이라든지 천정배 의원이라든지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최근 입당한 동교동계 그런 그룹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과연 국민의당을 공천을 받아서 나가서 수도권에서 당선될 수 있느냐?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결국 후보 간 연대를 하든지 당대당 통합은 일단 어렵다고 본다면 지역별로 후보 간 연대를 해야 되는데 네. 지역별 후보 간 연대도 없다. 오늘 이렇게 안철수 당대표가 거듭 강조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 현실적인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한 돌파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예. 이게 딜레마고 고민이라고 보여집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데 이러다가 막판에 가면 또 어차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시각. 왜 그렇게 예. 볼 수 있냐면요. 예. 선거는 아무튼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물론 이제 패배함으로써 또 뭔가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다음에 더 큰 어떤 뭐 뜻을 펼 수 있을지 모른다 하더라도 말이죠. 근데 지금 이대로 하면요. 수도권은 거의 필패입니다. 참패예요, 야당은 사실은. 지난 선거에서 20몇 곳인가요? 5% 이내로 박빙으로 승부가 갈렸어요. 우리나라 선거제도라는 게 소선거구제의 단순 다수제잖아요. 예. 한 표도 많이 얻으면 그 사람이 당선되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선거를 치른다? 이거는 사실은 아무리 뭐 의미를 부여한다 하더라도요. 과연 후보들이 그렇게 쉽게 동의할 수 있을까? 그 근거가 네. 오늘 안철수 대표가 이런 기자회견 하는 그 비슷한 시간에 천정배 국민의당 대표는 공개 면접에서 예. 수도권 이 연대에 대해서 상당히 애매하게 얘기를 했어요. 조심스럽다. 내가 얘기하기 어렵다라는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시간대에 같은 당에 지금 네. 삼두 체제의 한 명인데 수도권 연대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아까 지금 우리 서 원장님이 뭔가 결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온도차가 느껴져. 바로 네.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선거가 막상 다가오면 당대당 연대까지 몰라도 각 선거구 지역구별로 우열이 좀 가려지는 선거가 있을 거예요, 아마. 네. 마지막까지 팽팽하게 우열이 안 가려진 데도 있습니다만 그런 선거구는 이제 좀 열세 있는 후보가 뭐 지지를 선언한다. 이런 형태로 네. 뭐 연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궁금했던 게 그 통합 여부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는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지만 내부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계속 나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 안 한다는 이제 당의 공통 입장이 생각보다 빨리 나왔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거는 이제 안철수 이제 국민의당 대표가 워낙 강하게 그렇게 반대를 천명했기 때문에 여타 의원들이 그 통합의 논의를 하자 또는 통합이 안 되더라도 선거 연대를 하자 또는 후보 간 단일화라도 하자 예. 이런
개별적인 목소리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분위기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개별 의원들은 어쨌든 간에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고 당선되는 게 최고의 네.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후보간 연대라든지 또 선거 연대라든지 뭐 또 다양한 방식들이 네.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연합 정치란 말을 합니다. 연합 정치는 그것도 정치 한 방식이에요. 그리고 선거 연대도 있고 거기는 후보 단일화도 있고 말이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선거 연합. 네. 그리고 대개 비판들 많이 하죠. 선거 때 다가와서 오로지 선거 승리만을 위한 그런 그 이합집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선거는 승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연대 네. 자체를 그렇게 마냥 비난하거나 비판적으로 볼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국민의당에 이런저런 얘기 나온 게 아무래도 김종인 대표의 그 야권 연대 얘기, 야권 통합으로부터 그렇죠. 시작된 게 예, 아니겠습니까? 김종인 대표와 안철수 대표의 그런 설전도 요즘에 그게 치닫고 그 있던데요. 김종인 예. 뭐 지금 비대위 대표가 사실 안철수 의원의 멘토였잖아요. 네. 뭐 다 지나간 일입니다만. 근데 김종인 대표가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나자마자 통합을 제안을 네. 했어요. 그야말로 국면 전환을 완전히 해서 지금 이 이슈 자체가 지금 통합이잖아요. 바로 그렇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통합 얘기를 하고 있고 일단 김종인 대표는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방어하기 급급한 게 지금 현재 국민의당이고 뭔가 예. 그 당 내부의 자중질환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의견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지금 국민의당으로서 대단히 불리한 것이고 김종인 대표로서 하나의 의제를 선점해가는 과정이죠.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종인 대표가 안철수 대표의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 격렬하다고 그랬나요? 뭐 하여튼 뭐 얘기를 좀 했어요. 제가 뭐라고 아까 기사를 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김종인 대표는 또 여유를 갖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뭐 이렇게 화난 사람하고 뭐 안철수 대표가 자제력을 상실한 자제력 것 같다. 자제력 이런 상실했다고 표현을 썼었죠. 얘기했거든요. 예. 그 얘기는 안철수 대표의 그 기자회견을 아주 혹독하게 평가절하한 거거든요. 네. 그 상대방 말에 대해서 자제력을 상실했다는 말은 뭐 거의 이건 비난이나 매도에 네. 가까운 얘기거든요. 이 정도로 이제 김종인 대표가 이 상황을 좀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단히 노예한 안철수 모습을 대표도 보인다. 뭐 새누리당 새확산위에 헌신했던 사람인데 통합만 할 자격이 있냐 이런 또 얘기도 또 안철수 있었고요. 대표도 예. 지금 바로 그것도 사실은 김종인 대표로서는 지금 야당 대표로서 상당히 아픈 부분일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또 정면으로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야권의 주도권 다툼이 지금 서로 이 수위를 계속 높여가는 상황인데 이러한 것들도 아까 제가 여당 내에 그런 부분이 쏙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고 말씀드렸다시피 네.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상생하면서 시너지를 가면서 뭔가 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분열을 하면서 완전히 참패한다 이런 네. 생각은 알 수 없죠. 왜 이렇게까지 서로 독한 발언이 지금 나오는 걸까요? 네, 그 안철수 의원 입장에 봤을 때는 본인으로서 이렇게 반발하고 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개인적인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정말로 건전한 야당 또 총선 앞두고 또 다음 내년 대선이 있는데 수권 정당으로서의 어떤 정책과 가치를 두고서 합리적인 논쟁으로 이끌고 나가야 되지 과거의 이력을 다 들추어내서 감정적인 비판을 한다는 것은 예. 오히려 국민들 눈에 또 이전 투구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오히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저도 그 과거의 행적을 여러 번 거론을 했기 때문에 서로 이제 그건 여야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과거에 어떤 일을 가지고 자꾸 물어지는 건요. 정당한 비판이라기보다는 그 상대를 흠집내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고 사실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종인 대표가 야권 통합을 꺼내든 건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그런 수를 일단 제가 아까 썼을까요? 말씀드린 예. 것처럼 일단 국면을 전환한 이런 목표도 있었을 네. 거고요. 그리고 그게 바로 이제 의제를 선점해가는 거죠. 이슈를 선점해가는 거잖아요. 그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선거 구도를 유리하게 짜느냐의 문제고 자신에게. 그다음에 어떠한 아젠다, 의제라고 얘기하는 거 아젠다를 선점해가고 만들어가느냐 예. 이게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걸 다 떠나서 있는 그대로 야당이 질 것 같잖아요. 분열하면은 예. 통합하자라는 얘기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또 상대방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비판하고 다른 관점 얘기할 수 있으나 당연히 지금 분열하면 지는 건데 대개 대한민국 정치는요. 예. 통합한 측이 이겼고 분열한 측이 졌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는 거라고 봐야죠. 선거 전에 여야가 아니라 야당끼리 싸우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또 김한길 의원이나 또 천정배 의원의 그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국민의당이 또 다른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갈등과 분열의 요소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예. 그 김한길, 천정배 의원이 합류한 거는 안철수 의원의 개인적인 지지도와 더불어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그 유권자들이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국민의당의 지지율과 안철수 의원의 그 개인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의 간판으로 나갔을 때는 총선 승리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당과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합당을 하든지 예. 아니면 개별적으로라도 복당을 하든지 아니면은 지역에서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야지 본인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도 앞으로 또 다시 그 야당 통합 네. 또는 후보 단일화의 이슈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 있는 상태로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철수 대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김종인 대표랑 기싸움까지 벌이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김종인 대표와 어떻습니까? 정치적 단수라 그럴까요? 경륜을 비교해 보면 좀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지 않나 이렇게 보는 특정 개인들을 가지고 예. 정치 단수를 얘기하는 예. 건 뭐 그건 대단히 외람된 얘기고 예. 그러나 어쨌든 김종인 대표가 이 상황을 관리한 그것이 당위적으로 좋다 나쁘다의 차원이 네. 전혀 아니고 상당히 단수가 높다라고 보여져요. 이 전반적으로 지금 어쨌든 야당에 들어와서 물론 상황이 그랬습니다만 뭐 친노 개파 갈등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 지금 거의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탈당 멈췄고 그리고 게다가 국민의당 지지율은 떨어지고 예.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올라갔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뭐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정치력을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네. 비대위 대표로 김종인 대표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우리 고사성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마 지지라고 늙을 노자에다 말마자에다가 갈지자에다 지혜지자가 있는데 늙은 말이 힘없고 나약하지만은 지혜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그동안의 정치적 경륜 또 경험 이런 게 풍부한데 이 건전한 야당을 만들기 위한 본인의 그 어떤 정치적 소망 뜻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심 없이 야당을 지금 이제 개편, 세력도 교체하고 또 공약도 내고 또 선거에서 유리한 구도를 짜기 위해서 또 야권 통합도 제시하고 또 결국은 이번 총선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 성격을 강하게 띠기 때문에 예. 이제 앞으로 2차적으로 정권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요소들을 아마 김종인 대표가 제시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내년 대선에서 예. 더불어민주당 야권이 승리하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어떤 공약과 또 어떤 철학과 또 가치와 또 인물들을 많이 제시하면서 예. 지금까지도 이 총선 국면을 사실 김종인 위원장이 주도해 왔는데 앞으로도 상당 부분 그렇게 할 거라고 일단은 보여지고 근데 있습니다. 일단 관심거리가요. 비례대표를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가 중요한 정치적 관심이에요. 지금 본인은 지금 비례대표를 안 받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예. 맨 처음에 들어올 때는 나 그런 거 별로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모든 행동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심 없다는 말은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예. 사심이 나쁜 의미의 사심이 아니라 아무 사심 없이 하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단 총선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뭐 킹메이커 같은 거 좀 하고 예. 그다음에 만약에 야권이 정권 창출하면은 큰 역할 기대하는 거 이럴 수순 같은 거 있지 않냐. 그래서 어쨌든 관심거리는 과연 김종인 비대위 대표 4번 지금 했잖아요. 11, 네. 12, 14, 17대.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정권 때 4번 비례대표를 하신 분인데 이번엔 또 비례대표를 할지 안 할지 그게 아주 관심거리입니다. 또 하나의 관건은 이제 아마도 그 이번 주에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컷오프 2차 발표가 있을 거고요. 또 이제 2차, 3차 공천 발표가 있을 텐데 과연 친노 그룹들과 문재인 전 대표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예. 만약에 친노 핵심 그룹들이 공천에서 배제가 된다면 예. 과연 친노 그룹들이 끝까지 전략적으로 인내할 거냐. 또 문재인 전 대표는 내년 대선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 본인의 지지 기반이 상실되는 것을 참고 용인해 줄 거냐. 이게 이제 그 김종인 대표가 이제 넘어야 할 하나의 예. 또 중요한 고비라고 보여집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요즘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오히려 그러면서 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또 지지율이 상승하는 그런 기현상을 또 보이기도 했는데요. 네. 앞으로 어떤 행보가 예상되고 있습니까? 일단 그 문재인 대표는 지금 이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예. 굉장히 이전 투구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식상한데 문재인 전 대표는 이 이전 투구에서 일단 빠져 있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공천 과정이 완료되고 나면 그 총선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예. 전국을 돌면서 유세를 일단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문재인 전 대표도 상당히 정치 다수가 높아요. 지금 예. 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김종인 비대위 대표 떡하니 앉혀놓고 본인은 지금 조용히 훈수 두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국민들이 볼 땐 뭔가 또 다시 문재인 대표가 상당히 이미지가 좋아하고 있는데 아무튼 글쎄 이런 말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차도 살인이란 말이 있어요. 칼을 빌려서 이제 자기가 뭔가를 이루는 거. 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 자신의 그 이제 총선 이후에
정국에 대해서 지금 생각할 텐데 예. 전 그 부분도 김종인 비대위 대표 얼마든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총선 이후에도. 예. 김종인 전 대표는 야권 통합을 생각하게 된다면 또 다른 후보를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들 때문에 뭐 그건 총선 이후에나 할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요. 이제 당내 상황도 중요하겠지만 본인도 이제 출마해서 당선되는 게 중요한 문제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돌아가는 판을 보면 이준석 전 비대위원과 접전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미리 좀 예상을 해본다면 어떻게 해보십니까?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은 예. 상당히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준석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우선 추천 지역으로 청년 40세 미만 그 후보를 선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공천이 확정적일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노원 지역의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가 이제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안철수 당대표 입장이 봤을 때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보여지죠. 만약에 본인이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서 국민의당 창당까지 해서 나왔는데 당대표가 지역구에서 떨어진다.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이 지금 야권 경쟁 또 여야 경쟁에서 그 첨예하게 서 있지만은 예. 또 본인이 지역구를 챙겨야 하는 또 선거운동을 해서 꼭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이중적 그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준석 비대위원으로서는 전 비대위원으로서는 뭐 그야말로 꽃놀이 패죠. 예. 뭐 저도 사실은 아무 손해가 아닌 선거인데 안철수 전 대표가 만약에 패배한다면 뭐 상당히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현재 국민의당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안철수 대표에게 절체절명이에요. 너무 저는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 했습니다만 예. 너무 그렇게 이렇게 막 몰리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보다는 좀 여유로운 모습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의 선택에 맡긴다든지 네. 자신이 배수진을 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너무 이 당을 이렇게 꽉 관리하려 하는 이런 모습들은 그렇게 경쟁력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예. 끝으로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잠재적 대권 주자들이 다 뛰어드는 총선이다 보니까 대선엔 또 어떤 판도에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결국 뭐 총선에서 이제 이기는 정당이 유리하겠죠. 그러나 예. 반드시 또 꼭 그렇지도 않아요. 또 이런 가정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야권이 완전히 참패한다면은 야권이 완전하게 재편될 수 있다. 그럼 또 다른 후보가 들어올 수도 있는 문제고 현재 뭐 역시 야권의 후보로서 문재인 전 대표를 상정 안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야권의 완전 참패가 오히려 이 정권 창출 야권으로서는 그것이 유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반대일 수도 있고 예. 또 여당도 마찬가지죠. 친박과 비박 간의 이 권력 게임이 파워 게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 판단은 완전히 바뀔 수가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레임덕도 과연 방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또 당을 장악할 수 있느냐 아니면 계속 레임덕이 생길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그 총선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지금 전체 수도권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야권 전체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반대자들도 수도권에서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도 일반적으로는 새누리당이 높지만은 수도권에서는 야권이 뒤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야권이 분열돼 있기 때문에 이 야권 지지자들이 어느 쪽을 찍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 만약에 야권이 당대당 통합은 되지 않더라도 후보 단일화를 이루게 되면은 수도권이 총 122석이 걸려 있는데 수도권에서 상당히 성과를 거두면은 야권이 승리할 가능성이 있고 네. 야권이 분열돼서 가면 야권이 패배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야권이 총선 이후에 야권 재편을 통해서 다음 대선을 갈 텐데 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당이 다음 대선도 유리하다. 이거는 과거의 여러 데이터를 보면은 입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당장 이번 주에 이제 여야 모두 2차 컷오프 명단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